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 같은 경우입니다. 이 정도 범죄는 사실 한 안녕하세요,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인생이 끝난다는 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온정주의라고 원래는 비난받던 법원이 이렇게 점차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요새는 엄벌을 내리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6년에 적용되는 성범죄 합의금의 진짜 현실과 산정 기준, 그리고 완전히 뜯어고친 양형 기준과 공탁법까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수용해서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지만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거 요새 아주 문제죠. 세고 이걸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년 가까이 그렇게 양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지휘감독 관계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라고 또 마찬가지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님들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성문, 이거 요즘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대필 작가한테 돈 주고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슈되면서 감경적 요소로 판결문에 적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은 정신과, 심리치료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수개월 동안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한 뒤에 전문가 소견서와 수료증을 내고 나름대로 무언가 번거로운 것들을 해야 겨우 얘가 행동으로 노력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그러한 실무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의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재산범죄는 어느 정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치일주당 1, 200, 사기 피해 금액의 3분의 2,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1, 20%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범죄는 실형 위험이 다른 범죄보다 급격히 높습니다. 그리고 낙인 효과가 있고 또 형사고립하기의 실효성이 다른 범죄보다는 낮기 때문에 소위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를 실제로 하면서 경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경미한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른바 성매음입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같은 걸 보내는 그런 죄죠. 이 정도 범죄는 사실 한 200에서 500 정도? 그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 같은 경우입니다. 요새 300만 원에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선 추행 부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허벅지 또는 엉덩이 정도냐, 아니면은 가슴까지 갔냐, 아니면은 가장 심하게는 음부까지 갔냐, 이렇게 추행 부위가 사실 곧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실 음부까지 갔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는 한참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환경의 특수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 같은 그런 공중 밀집 장소에서 범행하는 경우에는 조금 감행 요소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위계적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증행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가해자의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 이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주 대표적이죠. 불법 촬영 같은 이런 범죄는 촬영 부위와 유포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 기준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리만 촬영하거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수준이면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연인 간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죠. 또 촬영물이 유포가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액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심지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유포되면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중간간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아무리 적어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 혹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유죄가 인정되고 합의가 안 되는 순간 초범이어도 무조건 실형 2년 반 이렇게 시작하고 집행유예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곧 인생 자체가 걸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강간이라면 솔직히 합의가 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 금액은 후순위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 중에는 합의금 2억 원까지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끝까지 거부해서 1심, 2심까지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고 엘리트 직업군에서 퇴출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처벌은 처벌대로, 피해 회복은 피해 회복대로 하고 싶다. 그럼 먼저 합의를 끝까지 거부해서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처벌을 받게 한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합의서를 써야겠죠. 이 합의서를 쓰실 때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피해자라면 적어도 다음에 3가지 항목은 꼭 넣으세요. 첫 번째,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및 비밀 유지 조항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피해자 근처에 대한 접근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어디든 발설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약벌 조항입니다. 말로만 접근 금지하면 뭐합니까? 어길 경우에 즉각적으로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위약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반 행위당 1,000,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다들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론 받고 앞으로 일절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라는 조항을 꼭 넣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 수사 때는 몰랐던 숨겨진 불법 촬영물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알았다, 이러면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합의의 효력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적발된 그 행위에만 한정하고 새로운 피해가 발견되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아주 치밀하게 다뤄둬야 됩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 가해자들이 마지막 동아줄로 붙잡는 게 바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고 집에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의 행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피해자 정보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요. 공탁금을 많이 내면 대략 형량이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공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악용 사례가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 꼼수는 재판 선고 전날이나 당일에 수천만 원을 기습적으로 꽂아버리는 기습공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반대 의견을 낼 시간조차 뺏겨버리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서류상의 거액이 입금됐으니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꼼수는 먹튀공탁입니다.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기도 전에 가해자가 공탁소로 먼저 달려가서 자기가 넣은 돈을 다시 빼버리는 겁니다. 재판부도 속고 피해자는 두고 오는 그런 완벽한 사기극이었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법무부가 2025년도에 칼을 빼들어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한 번 법원에 맡긴 돈, 이거 절대 못 빼갑니다. 먹튀공탁 자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힌 상황이 되었거든요.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확정 짓거나 아니면은 내가 완벽하게 무죄가 뜨지 않는 이상 그 돈은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감형용 퍼포먼스가 아니라 확정적인 배상 요소로 법이 못 박아버린 거죠. 또한 이제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선고 전날 이런 기습공탁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판사는 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공판을 다시 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합니다. 가해자가 얼마 공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때 피해자가 공탁금 안 받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공탁소에 수령 거부 확인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아무리 거액을 공탁했어도 판사가 마음대로 감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꼼수로 재판부의 뒤통수를 치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그런 전국법 외에는 감형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뜻입니다. 성범죄는 CCTV도 목격자도 없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처음 조사받는 조사가 재판의 결과의 90% 이상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어디를 어떻게 만졌고 그때 내가 느낀 수치심, 공포가 어땠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쏟아내야 됩니다. 이때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려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전액 무료로 국가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경찰 수사 때 동행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연락하는 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받아주고 합의할 때는 앞서 말한 방어 조항을 다 넣어서 협상까지 대신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성범죄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원정주의는 점차 사라지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주체적인 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이제 얄팍한 꼼수나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죄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며 행동으로 교정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라면 결코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초기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피해를 법의 언어로 명확하게 번역해서 진술하고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동원해 빼앗긴 일상을 당당히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